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오늘이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보였던, 종목들, 그 다음에 평소에 관심 있었던 종목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 고민인 것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간 방송을 하면서 보통 시황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종목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어, 근데 저희가 사실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목적이 사실 시황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시황. 그러니까 이게 저희 뭐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사실은 먹히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내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매매했든 간에 그것들이 잘 맞습니다. 그런 방식들이.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매매했던 과거의 방식이 과거에 잘 됐더라도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황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개별 종목은 뭐 좀 이렇게 평소 하던 대로,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매수와 매도의 방식은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 자체가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저는 뭐냐면 오늘 같이 시장이 분위기가 이제 코스피와 어떤 코스닥의 분위기가 많이 달랐잖아요. 근데 그건 역시도 장 초반과 다르게 가면 갈수록 이쪽에서의 어떤 하락들이 꽤 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한 2,000개 종목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오늘 같은 느낌은 이런 거예요. 뭐 다 일일이 디테일하게는 안 하더라도 느낌상 한 이 정도, 절반보다 더 많은 정도가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일부의 어떠한 뭐요 정도는 뭐 횡보나 그저 그럴 테고, 이 정도 중에서도 아주 조금 정도는 약간 상승 정도, 약간 상승 정도이고, 아주 작은 부분만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 조금 상승이 보였던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시장은 보통 이만큼이 그저 그렇고 아주 일부만 좋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시장일 때, 이 부분에 상승했던 종목들을 쭉 이렇게 열거해서 오늘 이렇게 뭐 시장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조금 이게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냐면 종목 이야기를 이렇게 누군가가 방송에서 만약에 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방송을, 그러니까 저희 평투파가 방송을 하는데 그래도 평소에 평투파를 누군가가 조금 신뢰를 가지고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떠한 종목들을 이야기하면 그 종목을 매수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던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사실 종목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종목 이야기를 하면 매수를 하시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원들 보면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도 좋아 보인다라고 했더니 계속 들고 있는, 시장이 시장이 2월부터 계속 현재까지도 하락하고 있는데도 계속 들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거나 주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처럼 시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별 종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활용해야 될 거는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안전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시황이 좋다라는 어떠한 설명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잡주들 뭐 실적이 안 좋은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황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 방송을 좀 힌트 혹은 참고용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이런 종류도 있죠. 종목 위주로 계속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만 하고 지나가는 방송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 매도의 어떤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5천 원이 현재가일 때 누가 추천을 하면 아주 기계적으로 뭐 5,500원 오르면 이익 실현, 단기적으로 뭐 중기적으로는 뭐 6천 원 오르면 이익 실현, 손절은 4,500원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상당히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과 좀 같이 흐름을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한다면 6천 원이 넘어서 7천 원, 8천 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잠깐 4,400원까지 눌렸다가도 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꼭 4,500원에 오지 않더라도 4,900원 정도이지만 시장이 확 꺾인다라는 무언가가 있으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시장을 우선으로 보고 그 시장 안에서 그 시장의 큰 흐름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좀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 뭐가 됐든 조금 매수 매도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것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같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사실 좀 방송하기 좀 애매합니다. 제가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좀 신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어떤 수급도 그렇고, 근데 일단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레 겁먹지는 말자. 예를 들어서 이 상승, 그날로부터의 하나의 어떤 상승까지가 아주 잘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눌리고 있는 과정이 이것만 잘 소화된다면, 만약에 이런 원하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 겁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눌렸도. 근데 이것이 좀 길어질 때 혹시 이 전저점까지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는, 혹은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상승하고 이 하락 혹은 횡보가 좀 길어질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조정이 길어지면 심리가 이제는 변해 버립니다. 시장 심리가 어떠한 전저점을 깨지 않더라도. 그래서 조금 내일까지는 수급의 어떤 변동이 좀 큰 거라고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내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오늘 같은 날 분명히 멀쩡한 주식인데 빠진다거나 별거 아닌데 갑자기 오른다거나 이런 거에 크게 동요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날로 좀 보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내일도 아마 좀 그럴 것으로 좀 느껴집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하여튼 내일까지는 좀
어, 이게 너무 성급하게 매수 매도를 하지는 말고 천천히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조금 상승했던 업종이 있죠. 미디어 혹은 엔터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인데 그 다음에 또 상승했던 쪽이 헬스케어라든지 어떤 바이오 쪽이거든요. 특히 오늘 셀트리온이나 이쪽 그리고 일부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은 일부 종목에서 좀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이런 강한 상승에 사실은 그날그날의 어떤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쪽이 강하게 상승했던 거는 시장과 좀 분위기와 좀 반대로 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사실 어, 오늘은 모르겠어요. 내일은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단순하게 일단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그 수급이 기관과 외인들이 싹 들어와서 이제 시장이 이쪽이 좀 들어 올라간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쪽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어, 이쪽엔 약간의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일단 미디어 쪽은 근데 약간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미디어 쪽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컨텐츠 엔터 쪽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컨텐츠인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SM 같은 어떤 엔터 쪽 이쪽이 조금 상승을 보였던 것은 아마 중국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중국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슈 이후로 사실 한한령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래서 한국의 어떤 주요 어떤 컨텐츠들 영화, 드라마,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이 중국 쪽의 매출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중국인들이 한류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랬다라고는 보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정부 정책에 이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죠. 음, 근데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의 게 있는 게 뭐냐면 어, 영화 그 물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저는 아직 사실 너무 좀 재미없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선뜻 보기가 좀 꺼려지는 영화이긴 한데요. 물개라는 영화가 중국 내에서 배급 허가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오늘 날짜로 나왔어요. 일간 스포츠에. 그러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영화 한 편이 중국 내에 어떠한 물꼬가 되어서 트여져서 어떤 컨텐츠라든지 엔터라든지 혹은 게임까지도 조금 더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희망들 때문에 이쪽 미디어 이쪽이 조금 오늘 시장의 반등이 좀 있었다. 시장이 하락하고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음, 근데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 놈들이 좀 많이 올랐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SM, YG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오늘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차트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어. 게임은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을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게 일간 차트인데요. 사실 이런 어떤 추세를 좀 볼 때는 주간 차트로 보는 게 조금 적당해 보여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부터 크게 어떤 사실 이렇게 주간 차트로 보면 이게 상당히 별로 이렇게
커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간 차트로 보면 또 커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큰 흐름에서 본다면 그래도 우상향을 좀 꾸준히 유지하는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약해지는 이런 구간에서도 사실 이쪽은 좀 오래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SM이라는 종목도 좀 보면 SM SM이라는 종목은 어제도 한번 살짝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약간의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 이런 것이죠. 과거에 흔히 사람들이 누구나 쳐다보고 있는 이 심리적인 어떤 매물, 이런 저항 구간이 탁 놓여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돌파할 것이냐라는 어떤 고민이 있겠죠. 만약에 돌파한다면 꽤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는데요. 이 역시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의 어떠한 것, 한알령이 조금 많이 완화된다면 기대 볼 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상 실적도 좀 보면 일부러 좀 크게 띄워놨는데요.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예상 실적을 볼 때 저희가 보는 방식을 아시죠? 어, 이런 거죠. 주식을께서 어떠한 실적 관련해서 볼 내용이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 그래도 이거 정도는 최소한 좀 보자라고 하는 거. 이 회사가 매출이 증가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요것만 보고 편하게 해볼게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순이익이 증가하는지.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잖아요. 회사가 매출이 나와야 영업이익이 나오고 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계속 유지가 되겠죠. 계속 매출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겠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그렇다고 매출이 잠깐 줄고 순이익이 잠깐 손실 나고 뭐 이렇다고 이상한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서는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고.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만약에 이 회사가 그럼에도 이런 기본기가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EPS가 매년 20% 이상 증가한다든지 혹은 ROE가 적어도 1% 이상 매년 증가한다면 이쪽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수 가능한 어떤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아주 일부만 보는 거예요. 이만큼 주식 볼 게 있다면 이 정도 봤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요 정도는 꼭 보자라고 하는 것. 만약에 이 정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재무제표나 뭐 현금 흐름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어떤 무언가가 아주 강력하게 좋다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두루두루 좋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 정도만이라도 좀 걸러내신다면 다른 재무제표가 혹시 속임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좀 걸러질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는 거고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매매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정상적인 회사들 근데 이렇지 않더라도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만 이유는 뭐냐면 이 특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중에서 영업이익이 그래도 꾸준히 유지되고 하는 회사들 그리고 재무 구조가 좀 튼튼한 회사들은 어, 그래도 천천히 우상향은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라도. 근데 이러한 회사가 이러한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꾸준한 회사가 갑자기 성장을 확 해버리면 옆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상승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회사가 아니고 우상향하는 회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러한 어떠한 강한 실적을 기대될 때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쪽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쪽. EPS가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ROE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뭐 계속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ROE는 꾸준히 성장한다면 현금이 막 쌓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럼 부채 비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리고 또 이렇게 EPS가 증가하려면 매출이 또 막 증가해야겠죠.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것을 좀 생각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보는 회사가 SM이라는 회사죠. 이것을 이제 연간으로 해놓고 보면 처음에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쪽을 보는데 지금이 2018년도이니까 내년은 어떨까? 미래의 실적이 좋을까 안 좋을까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회사는 한동안 2015년, 16년, 17년 일정 부분의 매출에 갇혀 있었던 회사가 갑자기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회사는 2018년도부터 확실히 회사가 좋아지는 회사였어요. 눈에 띌 정도로. 그렇다면 주가는 선반영하면 2017년 언저리부터 주가가 막 상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일단은 이 회사는 아주 정상적인 회사이죠, 보기에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볼 겁니다. ROE와 EPS. 이 ROE와 EPS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내년 2019년도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는 거죠. 요거까지만이라도 일단 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여기가 2018년도, 19년도예요. 20년, 17년도. 그러면은 일단 EPS가 거의 뭐 바닥 수준까지 왔죠. 2017년도에는. 그쵸? 그러다가 2018년도에 EPS가 말도 못하게 많이 뛰죠. 그리고 내년에도 많이 뛰죠. 적어도 20% 이상은 훨씬 증가합니다. 그리고 ROE가 1이라는 거의 바닥 구간에 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1에서 9로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ROE를 가장 좋아하는 수치 그 단위대가 언제냐면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갈 때, 뭐 4가 됐든 5가 됐든 뭐가 됐든 갑자기 여기서 한 10, 한 12, 뭐 이렇게 ROE가 껑충 뜰 때 상당히 저희는 아주 좋아하는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회사는 요 구간대 2017년도에서 18년으로 넘어올 때 주가 상승이 좀 가장 많았겠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기 전에 일단 먼저 상상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상했던 거와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가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아요. 어떠한 흔한 어떤 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조선이라든지 혹은 중공업 이쪽은 재무제표, 그러니까 대한항공, 항공주라든지 유가 관련한 이쪽은,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 태양광 쪽 이런 쪽도 어, 좀 엇박자로 주가가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주식이 초보이면 돈을 버는 회사 먼저,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를 먼저 공부해서 이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돈을 이렇게 버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러면 이 회사를 한번 내가 공략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돈을 안 버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쪽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또 새롭게 공략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어,
꼭 하나로 무조건 모든 거를 다 맞는 키처럼 쓸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보는 차트가 주간 차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에서 2017년도, 여기가 2017년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18년도 현재인 거고, 이 회사가 바닥을 2017년도에 찍고 슬금슬금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이런 회사는 실적과 주가가 잘 맞는구나 라고 느낀다면 관심권에 두고 내가 원하는 어떤 매수 타이밍이 있다면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싶으면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꼭 반드시 여기서 사서 끝까지 들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아주 기술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이런 데서 매수하고 탁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실적은 쭉 가는데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러면은 또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여기까지 가는 건 알겠어. 근데 다만 이렇게 빠지는 이 구간이 너무 무섭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보통 매도할 때가 많아. 내가 매도했더니 또 오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꺾임을 가장 많이 예민하게 받는 그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뭐 흔히 알겠지만 수급의 용량이 가장 크겠죠. 누군가가 팔면 쭉 오르다가도 이렇게 되겠죠. 쭉 이렇게 가지 않고 오르다가도 빠지고 빠지다가도 오르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런 언저리에서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면 그럴 수 있겠고, 또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하면 또 오를 수 있겠고, 뭐 반복되겠죠. 근데 이 매수 매도를 결정짓는 이 이유는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실적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볼 수 있고 가장 좀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실적 예측치는 공지는 아직 나오려면 한 달이 남았어요. 근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관도 팔고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이 미래에, 앞으로 이 미래에 실적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매도 비슷한 어떠한 흐름이 전개되려고 하지라고 할 때는 저는 꼭 분기 매출을 꼭 보는 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분기 매출. 이 분기 매출이라는 것은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볼 수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라고 하면 뭐 이런 겁니다. 무료로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한국전자금융 리포트를 이렇게 같은 리포트이긴 하지만 조금 뭐라고 할까요? 회사가 다른, 예를 들어서 KB에서 9월 6일 날 나온 리포트가 있고, 이건 어딘가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베스트에서 날짜가 8월 28일 날 나왔던 리포트. 그러니까 뭐 한 열흘 정도 간격을 두고 리포트가 나왔는데, 얘네들마다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실적 예측치들이 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미래 실적 보면 2016년, 17년, 18년인데 벌써 2020년까지 예측치들을 내보내죠. 그리고 이 회사 역시 한 내년까지도 실적 예측치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데요. 여기서 보통 미래의 어떤 실적 예측치가 보면은 2019년도에 이쪽 애들은 매출이 332억이라고 예측을 하고, 최근에 나온 이 얘네들은 2019년도에 매출이 314억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규모가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매출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어떤 예측치들, 미래 예측치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실제로 그 해당 공시 날짜가 돼서 그 기업이 실제로 공시할 때 그 실적과 보면은 이 매출이 거의 오차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얘네들의 평균 값이 더하고 나누기 이 한 값이. 그래서 저는 주로 리포트는 미래 어떤 매출을 좀 기준으로 좀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면은 특히 지금 제가 SM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SM을 먼저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랬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제 나왔나요? 8월 22일 날 나온 보고서고 이 보고서는 8월 16일 날 나온 보고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쪽이 조금 며칠 전, 이쪽이 그래도 그나마 최근. 근데 사실 더 최근 게 있겠죠. 근데 얘네들도 보면 얘네들도 한번 매출을 볼까요? SM에 대한 매출을 어떻게 제가 적어볼게요. 얘네들 2019년도에 매출을 587억, 2020년도 638억이라고 봤어요. 얘네는 어떻게 썼냐면 2019년도에 548억이라고 봤어요. 이거 여기도 차이가 꽤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비교하고 하면 좀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도 시장 뭐라고 할까요? 이 SM이 이렇게 주가가 가는 과정에서 일자로 가면 얼마나 마음 편하겠어요.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변곡점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나마 매출이고 수급이고 뭐 이런 것인데 이 매출을 볼 때 리포트를 많이 보긴 하는데 이 리포트의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 뭐냐면 이때 나왔던 리포트와 이때 나왔던 리포트, 이때 나왔던 리포트를 봤을 때 매출이 예를 들어서 요때는 SM이라는 애들이 매출이 1,000억 나올 것 같아 이번에 라고 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아니야 얘네들 1,200억 나올 것 같아. 여기에 매출에 대한 예측치가 근데 조금 더 가까워질수록 어떤 이게 상향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는 997억을 예측하고 어떤 회사는 1,010억을 예측했다. 왜 차이가 나지? 이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흐름. 이게 점점 예측치들이 상향되느냐가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SM이라는 회사는 조금 반대예요. 약간 이렇게 예측치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 흐름들이.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 SM이라는 회사가 이러한 전고점 자리를 좀 넘보려면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오늘 그 물개라는 영화가 중국에서 어떤 배급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희망을 갖는 거예요. 혹시 이러면 혹시 그렇다면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어떤 엔터 쪽의 SM이나 뭐 이런 쪽 회사들도 좀 좋아질까? 이런 희망을 갖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어떤 기대감, 흔히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다면 좀 더 강하다면 이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성장의 매출 성장이 조금씩 과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추세로 나가면 한 1,000억 벌겠어라고 했는데 점점 실제로 확인해 보니 1,000억은 조금 힘들겠다.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한 950억 벌겠네. 뭐 이렇게 하면서 확정이 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업이 실적 공시를 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와 딱 마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3월 달이에요.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이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45일 정도 후에 9월이니까 그죠? 9월이 딱 끝나고 10월, 11월, 11월 뭐 중순 정도에 3분기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지금 9월이니까 지금부터 이때까지의 어떤 공백 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서로 게임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현재 얼마를가 3분기 매출이 나올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 여러 증권사에서 얼마다 하면서 계속 이 방향을 가는 거예요. 얼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공백 기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림이 있는 거겠죠. 이 공백기라는 것 때문에, 실적의 공백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쭉 왔을 때 거의 마치 선물과 현물 가격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쭉 왔을 때 가장 최근 거의 공시하기 일부 직전까지 왔을 때는 보통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봅니다. 거의 1% 안에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한 번에 어떤 리포트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쭉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떤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익 예측치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100조를 벌었는데 이번에는 한 140조를 벌 것 같고 2020년엔 170조를 정도 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자료를 어디서 보나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게 2020년이 고 지금 2018년도예요. 이러한 예측치들이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 안에서 또 흔들릴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도 의미가 없고 점점점 이 추세를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를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다고 떠드는 이러한 종목들의 실적 역시도 실제로 기업이 실제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지 증권사 리포트는 참고용이다. 단순 참고용. 그거를 너무 공백기가 길어질 때는 오차가 크고 공백기가 이제 거의 다 공시 거의 근처 올 때쯤은 거의 비슷하게 맞는다. 특히 매출은. 근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약간은. 근데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 컨텐츠 쪽과 엔터 쪽 그래 느낌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지만 게임주는 최근에 약간 좀 불안함이 좀 있어요. 게임주. 왜냐면 게임주는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서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스튜디오와 SM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게임주에서는 사실 제가 좋아했던 종목들이 뭐 펄어비스라든지 펄어비스 컴투스 아니다 넷마블 W 게임즈 정도가 전 좋은 것 같아요. 펄어비스와 W 게임즈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쪽 게임이 중국 쪽에서 어떤 좋은 무언가 성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고민돼요. 뭐냐면 중국 게임 업종 최근에 조금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뭐냐면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혹은 신규 온라인 게임 운영 수량을 규제해요. 그리고 연령 등급 표시 적합성 심의 뭐 이런 것들에 계속 이거를 줄여서 이제 온라인 게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 말은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 있겠죠.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A급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총량제를 하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임 회사들도 힘든 거예요. 현재.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한국이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근데 이것이 뭐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냐라고 보진 않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주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이 좀 필요하기도 하겠다. 이 뉴스가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한번 볼까요? 펄어비스의 주간 차트는 어때요? 이게 왜 이런 모습일까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일까요? 실적은 어마무지한 회사거든요. 펄어비스의 영업이익이 50% 정도가 됩니다. 50%의 영업이익이 그냥 문득 떠오르는 회사로는 뭐 케어젠, 뭐 셀트리온, 펄어비스, 메디톡스, 비즈니스 온,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뭐 이런 회사들인데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옆으로 갈까? 분명히 EPS와 ROE가 성장하면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관련한 이유가 가장 열려야 될 마지막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로는 어떤 뭐 대만이라든지 어떤 유럽에서 펄어비스로 따지면 유럽에서의 어떤 인정받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이 부분이 횡보가 아니라 우상향으로 가려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좀 모멘텀이 나와 준다면 이거 역시도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횡보를 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종목을 좀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좋으실지 좀 답답할지 좀 모르겠네요. 만약에 재미없다 하면 그냥 시황만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좀 관심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또 이 종목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한국전자금융을 한번 볼게요. 한국전자금융을 보면 지금 보이는 게 주간 차트입니다. 이게 주간 차트로 이렇게 좀 길게 봤더니 2012년도부터 쫙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죠? 이런 회사들이 사실 너무 훌륭한 회사인 거죠. 이런 회사들이 흔하지 않은 회사인 거고. 그러면은 실적으로 한번 보시죠. 실적으로 과연 이 회사가 아이고 갑자기 앞에 개가 이렇게 막 짖네요. 그 정도의 어떤 무언가가 있었던 회사인가 보는 겁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쭉 보는 거예요. 봤을 때 매출이 2012년도 나오지 않았죠. 1300, 1400, 1500, 2000, 2400, 2900, 3200 계속 앞자리를 바꾸죠. 갱신해 나가죠.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죠. 영업이익은 2013년도에서 14년도에는 잠깐 들쑥날쑥도 하고 하지만 또 2014년도부터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죠. 현재가 2018년도니까 분명히 2019년도가 좋아야 되긴 할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 연도보다 내년에 매출이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0% 가까이 증가. 그렇죠? 순이익은 더 많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 아주 좋구나. 일단 딱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회사라면 좀 관심을 가져야지 하면서 뭐 기사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보고서도 보고 막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면 여기 ROE와 EPS는 꼭 보자. 그 중에서 내년 여기가 현재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EPS가 한 20% 증가는 못하는 것 같아요. ROE가 감소하는. 그러면 과거를 볼게요. EPS가 가장 현란했을 때가 이 회사는 요때예요. 2013년도에서 14년도로 갈 때. 그리고 하락은 2015년도에 때 하락을 했고 ROE가 여기 그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다시 ROE가 오르고 17년도에 ROE가 좀 다시 오르고
2018년도 현재 ROE가 다시 올랐고 내년에는 ROE가 다시 2019년도 ROE가 빠져요. 2020년도까지. 그렇게 따진다면 주가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느낌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2015년도부터는 예전에 그래 잘 모르겠다. 2015년도부터는 확실히 실적이 돌아나가니 적어도 2014년도 언저리부터 뭔가 좀 꾸준히 올라왔을 수 있겠다. 다만 내년과 내후년에 실적이 좋지 않으니 좀 빠질 수는 있겠다. 근데 여기까지가 현재라고 하고 그럼 미래에는 미래 실적이 성장이 끝났다라고 하면 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정상 회사이니 과거에 우상향했던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횡보할 수 있는 혹은 횡보 혹은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종목은 매매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돼요. 사실 더 자세한 걸 봐야겠지만 크게 일단은 실적을 보고 차트를 상상하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볼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게 요 2014년 요 언저리부터 이렇게 올랐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2014년도가 요 정도거든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갔구나. 근데 요건 뭐지? 일단 2015년도를 한번 체크해 놓고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혹시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적이 있었네. 그렇죠? 이 외지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분명히 실적은 우상향하는 회사여도 말씀드렸죠. 너무 많이 주가가 선반영되면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중심값까지 시세의 어떤 적정한 가격까지 주가가 빠지면 다시 또 반등이 시작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매수가 되어 있던 구간이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2015년도를 볼게요. 한번. 2015년도가 헷갈리네요. 여기네요. 그죠? 2015년도가 ROE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스타트하는 그런 구간이네요. 2015년도가 이거죠. 2015년도가 저점이었다라는 판단. 그리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좋겠다. 아주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과 이 당시 때 사실 어떤 약간 테마도 약간 껴있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일단 과거 거는 이렇다 치면 미래에는 ROE가 성장을 멈췄으니 뭐 이런 모습이 좀 연출될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지 보란 듯이 돌파해 버릴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기준을 실적으로 잡은 사람이라면 좋은 회사지만 매수하진 않는다. 다만 정상적인 회사이니 이렇게는 해볼 수 있죠. 정상적인 회사 옆으로 기어가는 회사일 때는 어떤 뭐 볼린저 밴드든 뭘든 활용해서 바닥에서 매도 이렇게 짧게 매매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좀 해볼 수 있겠구나 정도는 뭐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한국전자금융을 추천하는 곳이 많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위닉스라는 회사도 좀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회사가 조금 그렇게 시가총액이 현재 2,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좀 고민인 거예요. 2,500억짜리 회사면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추천하면 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인 부분도 있고 일단 하지만 실적을 보면 매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라는 측면을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본다면 너무 많이 좋아지죠. 2천억대 매출이었던 회사가 이번 연도부터 3천억대, 4천억대, 5천억대로 예측이 될 정도면 이 회사는 일단 성장 스타트 한 거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일 수 있겠구나. 그럼 과연
그 성장의 증가율이 눈에 띌 정도이냐라는 것을 ROE와 EPS를 한번 보는 거죠. ROE가 이 바닥이었을 때부터 두 자리로 20, 26까지 가는, 그러면 이런 회사는 주가가 많이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이 시기 때 상승이 꽤 있었을까? 모르겠다. 패스. 두 번째, 혹시 잘 벌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더 잘 벌면 이때는 확실히 좋았겠다.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올 때 확실히 좋았겠네. 근데 내년도에는 또 실적이 좋네. 뭐일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이쪽에 조금 저도 약간 기대하는 게 이제 건조기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 좀 기대하거든요.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저희 집도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씁니다. 그리고 건조기는 아마 그게 LG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 사실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일단은 이런 가전제품들은 천천히 꾸준하게 좀 팔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개인적인 의견을 빼고 실적만으로 일단 볼게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볼게요. 2016년도에 적자였던 회사, 2016년도가 이때였어요. 아, 적자였으니 여기까지 주가가 빠지겠구나. 근데 다만 2017년도에 흑자를 돌린다고 하니 돌아 나가네. 2018년도에 확 돈을 버니 쭉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분명히 내년에도 실적은 좋을 것인데 기억나시죠?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적이 매 분기 발표되는 어떠한 공시되는 그 과정 안에서의 그 공백기 동안에 과매수되거나 과매도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심값으로 내려올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투매 심리로 인해서 혹은 시장과 함께 그러다가 너무 빠졌네 싶으면 다시 또 중심값 정도에서 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위닉스라는 회사 역시도 매우 관심 있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이제는 뭐 작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500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500억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인데 매출이 3,400억, 내년에 4,400억이 돼요. 이게 좀,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은 작년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10배나 PER을 줄 필요는 없겠지만,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를 두긴 사실은 좀 어렵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익 성장, EPS가 성장하는 이 율이 지금 PBR이 7배까지 떨어질 정도라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정도 왔다면 여기서 만약에 20% 정도 EPS 성장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PER이 20배 정도를 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7배까지라고 하면 만약에 아주 유치한 계산으로 한다면 지금의 시가총액 2,500억이 아니라 한 7천억까지도 갈 수도 있는 회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월간 차트로 볼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보면 한동안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여기를 이렇게 하단을 만들 수도 있고 아주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회사가 뭐 시간은 뭐 걸리겠지만 이 박스권을 한번 이러한 무언가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무언가가 그러려면
예,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지만 좀 오랫동안 좀 째려볼 회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 LG이노텍이라는 회사를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뭐 관심은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논리입니다. LG이노텍,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는 이제 카페 회원을 보시게끔 이렇게 한 건데요. 사실 LG이노텍이라고 하면 카메라 모듈 쪽에는 대장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카메라가 이제 많아지는 그쪽 흐름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라는 것. 다만 이번에 카메라가 두 대였던 게 세 개로 가는 게 뭐 이번 하반기로 예상했는데 내년으로 이연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큰 흐름 자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듀얼에서 트리플로 카메라가 후면이 두 개에서 세 개로 가는 것에 대한 큰 방향성은 잡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년의 실적이 EPS가 한 40% 증가해요. 그러면 관심 있어야 됩니다. ROE도 증가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LG노텍은 실적과 조금 그 주가의 방향이 잘 맞았던 회사예요.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분기 실적인데요. 과거에 분기 실적이 쫙 상승했을 때는 주가가 쫙 상승하고요. 분기 실적이 쫙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했고, 근데 3, 4분기 실적이 좋아요. 지금 3분기 정도가 저는 이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꽤 하락했어요. 근데 4분기 실적이 분명히 더 좋거든요. 그럼 저는 이러한 어떤 방향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G 이노텍을 그러니까 LG 이노텍의 차트를 보면 일단 월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를 볼게요. LG 이노텍의 차트인데 시가총액이 3조면은 테마가 붙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잡주스러워지기가 힘들어요. 실적도 좋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버리고 외국인과 어떠한 기관의 어떠한 수요와 공급이 잘 맞는 회사들은 최근에 얘네 회사들을 보면 일간 차트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근데 일간 차트로 볼게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볼리저밴드 하단까지 왔거든요. 저는 만약에 여기가 한 20% 가까이 하락한 건데요. 대장주가 이렇게 대장주고 시가총액이 크면 30%까지도 잘 빠지지 않고요. 최악의 경우 실적이 안 좋을 때 한 50% 정도는 빠지겠지만 실적이 좋은데도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보통 한 30% 언저리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실적이 안 좋아도 어떤 시장과 어떤 수급에 의해서 혹은 어떤 트렌드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혹은 무언가 실적이 이연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면 실적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면 저는 이런 자리 LG노텍 같이 20%가 하락한 자리라면 여기서 1차 매수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매수한 가격에서 한 10%더 빠지면 2차 매수. 그러면 이 고점 대비 30%가 빠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운이 없어서 10%가 더 빠졌다. 3차 매수. 그럼 고점 대비 40%가 빠진다라는 건데요. 이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보통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저는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이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잘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과 이 상단이 보통 이렇게 높이가 차이가 날 때는 실적이 안 좋을 때가 많고요. 보통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지만 약간의 힌트처럼 말씀드려보면 실적이 증가할 때는 볼린저 밴드의 이 하단과 볼린저 밴드 상단이 항상 이렇게 우상향돼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산다고 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항상 위에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까지가 수익이 항상 나는 구간이긴 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이 하단과 상단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실적이 좋다고 하면 이 하단 대비해서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상단이 높아질 가능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춘다면 이 정도면 수익이 이 하락분만큼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저점부터는 한 30% 정도까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처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저처럼 볼린저 밴드의 통계 과거의 모습을 보니 이랬다더라, 이런 통계들은 믿지 마시고 그냥 추세가 가는 대로, 실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좋겠죠. 예, 일단 오늘 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뭐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처럼 좀 종목 이야기를 조금씩은 조금, 만약에 재미없다고 하지 않는다면 좀 해보고요. 만약에 그냥 예전처럼 시황만 좀 중점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면 시황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